이어서 한국의 시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의 시가 쉽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소재, 그리고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그의 문법이 지극히 편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냥, 담배, 회전문, 파리, 리모컨, 심지어는 자동 판매기까지도 그는 인간 삶의 한 모습을 담아 시로서 그려낸다. 때론 유머러스하게, 때론 에로틱하게, 때론 가슴 뭉클하게. 평범한 어떤 것도 그의 시선이 닿으면 그렇게 한 편의 시로서 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런 시인이 스스로를 고도의 시인이라 말했다. 고도. 그는 왜 자신을 외딴 섬의 시인이라 말하는 것일까? (20) 년 넘게 몸담아온 직장을 3년 전 그만두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곳에다 집필실을 마련했고 한을 풀듯 시만 썼다. 하지만 그토록 꿈꿔오던 혼자만의 작업 공간이던 이곳이 점점 그에겐 절벽섬이 돼갔다. 사방이 벽이고 누르는 것이 고독이었다. 지금은 다시 시인의 삶만으로도 익숙해졌으나 처음 직장을 그만두고 시만 쓸 심산으로 이곳에 들어앉던 그때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이는 이미 시인을 넘어섰고 미루다 결행한 선택이 이곳이었으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석 달, 나이 시인의 인생을 뒤덮어버린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서히 거치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알게 됐다. 그렇게 쓰여진 시가 바로 고도를 위하여. 세상 밖으로 시를 토해내면서 고독과 외로움도 함께 벗어버릴 수 있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을 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갈 문도 없는 벽. 기대지 마라. 누구나 아니니.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마음속 집도 절도 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귀양 떠나듯 그 섬에 닿고 싶다. 간 사람이 없으니 올 사람도 없는 섬. 뜬구름 밀고 가는 바람이 혹시나 제 이름 부를까 싶어 가슴 늘 두근대는 절의 고도요.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가서 동서남북 십리허에 해골 표지 그려진 금표비 꺾고 한심을 씻어 말리고 싶다. 달모가 될까? 해일 높은 밤 슬쩍 체위 바꾸듯 그 섬 내쫓고 내가 대신 엎드려 용서를 빌고 나면 나도 세상과 먼 절벽섬 될까? 한평생 멀어서서 웃음 참 묘하게 짓는 마에를 같아. 시적 그 착상은 단순합니다. 그러면 참 고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고도가 즉 그 섬이 된다. 시 고도를 위하여는 전제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서울시 문학상 소상의 영예까지 안겨준다. 93년 현대문학상 소상 이후 1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였다. 맨 처음 읽은 시집이 서울 시집이었고 그 서울을 흉내내며 시인의 꿈을 키웠던 그에게 그 상이 주는 의의는 더욱 뜻깊은 것이었다.
새벽엔 산에 오른다. 집 근처에 관악산과 매봉산이 있어 자연스럽게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산행을 처음 시작한 건 직장을 그만둔 직후였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짜증스럽게 반복되는 그 생활을 박차고 나온 후 해방감을 실감하고 싶어 시작한 것이 바로 등산이었다. 처음엔 주말이나 휴일에만 가끔 찾던 것이 이젠 어느새 하루의 일과가 돼버렸다. 산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 산에서 만난 것은 모두 시로 썼다. 시 여름 산행도 그가 쓴 산의 사계절 중에 하나다. 더위 먹은 숙개처럼 헐떡거리며 내가 여름산에 당도하니 산은 이미 막달천 인부였다. 간밤에 내린 비로 뒷물막 끝낸 서늘하고 향긋한 몸매. 홀리듯 계곡으로 몸 들이민다. 그럼 이내 섹시한 허리 꿈틀 아무나 덥석 받아줄 줄 알았지. 그러나 여름산은 내색이 없다. 가닥 없이 변심한 애인처럼 표정 참 냉랭하고 무겁다. 이 머쓱한 화상을 어디 감추지? 에라, 우통을 홀랑 벗고 내가 눕는다. 누워서 산을 받는 이 쾌감. 왜 몰랐을까? 이 손쉬운 연락을. 이 다음 나 세상 뜰 때도 옳거니 무릎치듯 문득 떠나리. 내내 기척 없던 매미들 수알수알 범으로 연불하는 저 아래 으슥한 숲속. 조루증의 사내들 대여섯이 식은땀 뻘뻘 개고기를 뜨는다. 나무아미 다불 비오같이 내려가 모조리 산채로 어흥 관세음보살. 여름 한낮 꿈이 비리다. 그에게 시인 신동엽은 스승이자 구세주였다. 그와는 시 잘 쓰는 학생과 교사로 처음 만났다. 후일 취직 잘 된다는 상고를 나와 이도저도 못되고 방황하던 이명조를 서랍을 예대로 끌어준 인연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서랍을 예대. 그 시절은 이명조의 시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로 기록된다. 이곳에서 그는 서정주, 박목월, 김수영, 이형기 등 실로 한국 문단의 이른바 거장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문학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희열과 함께 회의와 좌절을 맡게 되는데 바로 동기들이 하나둘 등단을 시작한 것이다. 근데 군대 가게 된 것도 그때 당시는 안 가도 될 군대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또래 중에서 이가림이라든가 권오은이라든가 표성음이라든가 이 또 김원호인가 하는 그 시인도 그때 당시 좀 다 군대 있을 때 당선을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군대 가야 아마 시가 제대로 써질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또 입대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간 군대에서 그는 등단은커녕 오히려 간첩 침투 사건으로 남들보다 몇 개월이나 더 복무를 해야 했다. 제대는 했으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동아일보 출판부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남의 원고나 다듬고 교정지나 들여다보는 것이 지겹고 싫어 얼마 못 가 때려치고 대전 근교 비례사로 들어갔다. 그렇게 절에서 6개월을 꼬박 머물며 30여 편의 시를 썼다. 그 시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최종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그는 1970년 드디어 월간 문학의 시 출항이 그리고 그 3개월 후 중앙일보의 시 목수의 노래가 연거푸 당선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 갔다 와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마포 도화동 산말랭이다가 25,000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을 때인데 아주 그냥 조그마한 방이죠.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것이 방이 작은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그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만 나오지. 그런데 그럼 저기 그 밑에 동네 물 잘 나오는 데는 얼마냐면 한 5, 6만 원 줘야 전세금 5, 6만 원 줘야 그 방을 넣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도움 좀 받으려고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때 당시에 다른 신문사 다 5만 원 주던 시절에 중앙일보가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두 군데를 갖다가 이제 투고를 했죠. 하더니 이제 조선일보도 최종에 올라갔지만 이제 나중에 중앙일보가 먼저 목소리 노래가 당선작으로 뽑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석 달 간격으로 그게 그 두 개의 그 당선을 갖다가 이제 거머쥐고 나니까는 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됐죠. 이 일로 그는 당시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심사위원이었던 김동리 선생으로부터 후배 앞길을 막는 못된 선배라는 질타성 칭찬을 듣기도 했다. 연속 당선으로 시인으로서의 자신감은 얻었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만두었다는 그 직장을 그때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시를 놓지는 않았다. 당시 신춘문예로 가등단한 시인들과 동인지 육성을 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인 임홍재의 급사로 동인 활동이 중단되면서 그 후 10년간 그도 펜을 놔버렸다. 그때 당시에 비록 시를 쓰고 발표는 안 했지만 그때 그 문학판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거의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주 그 손을 떼고 문학 그 시를 읽지 않았던 것이 일단 쓰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상당히 그 작품들을 많이 읽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10년간이. 직장인으로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며 11년째 살고 있던 어느 날 시인으로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에게 반가운 한 통의 서신이 날아든다. 시잡지 한국문학을 인수한 시인 김초혜가 그에게 시 청탁서를 보낸 것이다. 시인의 삶이 그렇게 다시 재개됐고 이어 1985년 드디어 그의 첫 시집이 출간된다. 20대부터 40대에 걸쳐 쓴 시라 한꺼번에 묶어 발표하기가 망설여졌으나 그렇게라도 묶어서 치워버려야 그 작품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아 출간하게 됐다는 시인. 그리고 그 3년 후 시인은 그의 두 번째 시집을 발표한다. 평범한 소재, 간결한 문체, 쉬운 문법. 그의 말대로 쉽게 읽히면서도 아무나 흉내내기 어려운 시. 그런 시를 그때부터 그는 써오고 있는 것이다. 천하의 바람둥이 건들건들 봄바람 몰고 오네. 아직도 백일몽에 취한 듯 어지러질 칼짓자로 날아오네. 오색무늬 빗부신 금선 여발한 듯 살랑살랑 흔들면 햇빛가루 흩날리는 현기증. 세상은 또 한 차례 색이 동하네. 저 황홀한 춤 사이로 꽃잎을 해벌어진 산도화, 쌀이꽃, 노린재꽃, 엉겅퀴꽃, 앵초꽃 일제히 손짓하며 팔을 구르네. 오빠 오빠 열광하는 10대들처럼. 오 기가 승한 풍객이여 너는 천지간에 수놓듯 소리 없는 박수로 이승을 소유하니 가난도 한낱 사치겠구나. 어디에 머문들 정두지 않고 후얼월 몸 자주 털고 가니 일생이 무겁지 않겠구나. 저 눈부신 율동 그 어느 대목을 주목해야 마음 한결 헐거워질까. 삶 또한 부끄럽지 않을까. 어깨 죽지 자꾸만 시큰거리네. 이명조 시인의 시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 읽는 재미하고 거기서 얻는 주제의 깊이가 아주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시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난해시를 쓰는 사람이 많고 또 읽기에 아주 따분한 시도 많은데 이명조 시인의 시는 읽으면 아주 재미있고 유머러스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로서의 기품을 또 유지하지요. 어떤 시는 또 에로틱한 시도 있어요. 에로틱한 묘사가 들어가 있는 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 에로틱한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깊이,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이명조에겐 그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시 해석법이 있다. 동물, 식물, 자연 현상, 물건. 그 모든 것이 그의 시선에 포착되면 일단은 시가 된다. 산을 오르며 사계절의 산을 각각 노래했고 난을 키우며 또한 그 난을 노래했다. 전철을 기다리며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있는 인간을 노래했고 심지어는 안경을 닦으면서 그 안경을 노래하기도 했다. 이명조의 시는 다른 현대 시들처럼 난해한 수사법이나 관념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의 전형이 돼 있다. 그의 시 백자송에서도 그는 백자를 어느 날 문득 임자를 잘 만나 하얀 속살로 환생한 노로 칭하며 그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렇듯 그의 시는 쉽게 읽히면서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깊고 묘한 맛을 가지고 있다. 시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어보았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현실적 삶에 대한 진술입니다. 근데 그 진술이 우리가 일반 화법에서도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미나게 한 줄도 아주 그냥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길게 했는데도 별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화법이 있죠. 그렇듯이 시도 삶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하고 그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라고 보는데요. 시인은 아내를 1급 독자로 꼽았다. 나이 시인의 새 인생을 살고자 한 시인을 기꺼이 믿고 따라와준 고마운 사람. 삶에 이렇게 은은한 여유와 향기가 있어 그는 그가 원하는 그 시들을 흔들림 없이 뿜어낼 수 있는지 모른다. 토익 시험이 각 기업체에서 인사고 과정이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 저격을 꿈꾼다. 가장 편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또는 누워서 증오의 화성을 처치하는 꿈. 귀신도 곡할 범죄를 꿈꾼다. 잠시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일격필사를 노리는 복수의 버튼만 살짝 누르면 세상은 전혀 딴판으로 바뀌고 놈은 쥐도새도 모르게 눈앞에서 썩 사라지겠지. 외마디 비명은커녕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행적은 묘연한 채 별의별 소문만 분분하겠지. 물증은 없고 심중만 가는 이 시대의 테러리스트. 언제나 깨어있는 눈으로 완전 무결한 반전을 꿈꾼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는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이젠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마지못한 출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출근이 됐다는 것이다. 과천 집에서 사당동 집필실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다. 고도라 부를 만큼 고립된 듯 느껴지던 그 공간을 벌써 3년째 이렇게 드나들고 있다. 사당 전철역. 그의 집필실은 주택과 교회가 절비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출근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매일 아침 출근을 한다. 집필실이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지라 일일이 위치를 설명하기가 번거로워 이소당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찾아가는 길을 시로 상세히 설명해 두기도 했다.
서예가 김양동이 지필시를 연 기념으로 이소당이란 현판을 써주었다. 이소는 서정주가 서랍을 예대 시절 그에게 지어준 그의 호. 거기엔 또 재밌는 일화가 끼어있다. 아유 술 한잔 먹으면 선생님 나도 호 좀 하나 줘주시오. 그랬더니 자네는 귀가 이쁘니까 이소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저 시약 인문에다가 그 책 표지 딱 떠들어서 그다가 당신이 그 만년필로 쫙 써주신 겁니다. 이소라고. 술객에서 뭐 읽어보니까 뭐 이소 저소 뭐 별로 그렇게 딱 내키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대 뭐 그때 초에 무슨 뭐 호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취한 김에 그냥 객기로 이제 했던 건데. 하루 종일 시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게 시인의 삶이다. 그 삶의 꿈을 나이 시인에 비로소 이루었다고 말하는 시인. 두 번째 해에 손진아 씨가 모교에서 예비 시인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그리고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얘기한다. 안 됐다고 그래요? 입이 처리하고 끝내 나중에 전화가 왔었는데 아이고 말리면 말린 만큼 편하고 비우면 비운 만큼 선명해지는 홀가분한 존재의 가벼움. 이제 그렇게 살기를 희망한다. 즉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 쓰기도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수도 행각과 그 다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우선 나를 찾고 내가 그 남은 그 생동안에 어떻게 살면은 아주 내가 정말로 그 올바른 삶 또는 후회 없는 삶 또는 바람직한 삶 또 남을 갖다가 그래도 참 보탬이 되는 삶 여기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좀 정리한다는 그런 기분을 한번 좀 자아성찰 쪽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뤘으면 더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시가 한결 진솔해지기를 바라는 만큼 내 삶도 단순해지기를 희망한다. 종교적 엄숙성을 표출하려는 현학적 허세보다 자기 겸손의 고통을 딛고 좀 더 세상과 친하려는 따뜻한 시선을 갖고 싶다. 이제 이대로 시인인 차로 꼿꼿한 백발의 노년을 맞을 것이다. 청계산의 만개에 있던 그 갈대처럼 성성한 백발이 더욱 빛나는 그런 꼿꼿한 노후를.